서울 외곽의 어둡고 습한 밤이었다.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소리는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박지연 형사의 얼굴에 차가운 빗방울이 부딪혔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미끄러운 언덕을 뛰어내려갔다. 그녀의 충실한 경찰견 천둥능의 날카로운 짖음이 앞에서 들려왔고 뒤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경보음이 울렸다. 지연의 부츠는 진흙투성이었고 그녀의 옷은 비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3시간 동안 흔적을 추적해왔다. 서울경찰청을 뒤흔든 대규모 마약 밀매 사건의 핵심 정보원을 찾아야 했다. 천둥 왼쪽, 지연이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의 충직한 독일 셰퍼드는 꼬리를 흔들며 즉시 방향을 바꿨다. 코를 바닥에 바짝 붙이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어둠 속에서 지연의 어깨에 달린 손전등이 2개의 버려진 창고 사이의 좁은 틈을 비춰주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최정보는 엎드린 채 피웅덩이 위에 누워 있었다. 피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총은 불과 1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그의 눈은 크게 뜨여 있었으며 입은 마치 뭔가를 말하려는 듯 살짝 벌어져 있었다. 천둥이 크게 짖으며 시체 주변을 맴돌았다. 마치 지연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막으려는 듯했다. 아니, 이럴 수가? 지연이 속삭였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서 상처를 살폈다. 심장을 정확히 관통한 총알, 저격수의 정확한 살상력이었다. 하지만 누가, 어디서 쏠 수 있을까? 지연은 숨결을 확인하기 위해 몸을 숙였다. 헛수고였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돌아서서 총을 뽑았다. 그러나 그녀가 더 반응하기도 전에 강렬한 헤드라이트가 그녀의 얼굴을 직접 비췄다. 경찰이다. 무기를 내려놓아라. 목소리가 크게 외쳤다. 방탄복을 입은 여러 명의 인물들이 안으로 달려와 지연을 둘러쌌다. 그녀는 땅에 총을 내려놓았다. 어안이 벙벙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저는 박지연 형사입니다. 지금 수사 중이에요. 최정보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깊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렸고 지연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보았다. 강선우, 그녀가 외쳤다. 선우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오랜 동료이자 생사를 함께했던 남자가 이제 그녀 앞에 냉정하게 서서 그녀를 수갑으로 묶는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농담이세요? 선우 씨, 난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난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뿐이에요. 천둥도 봤잖아요. 우리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침묵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우가 말했다. 그의 눈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천둥이 으르렁거리며 달려들려 했지만 한 경찰관이 그를 붙잡았다. 그 개를 묶어라. 이제 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지연은 땅으로 밀려 내려갔다. 두 손은 등 뒤로 단단히 묶였고 그녀의 얼굴은 차가운 땅에 눌렸다. 최정보의 피가 그녀의 뺨에 묻었고 비린내가 코로 훅 들어왔다. 선우 씨, 당신은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걸 알잖아요. 당신이 그걸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녀가 소리쳤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본부, 지연은 의자에 세게 밀쳐졌다. 그녀는 아직 변호사를 만나지 못했고 천둥은 현장을 떠나는 순간부터 분리되어 알 수 없는 곳으로 보내졌다. 낯선 여성 경찰관이 들어왔다. 저는 김소라 내부조사관입니다. 박 형사님, 왜 여기 계신지 아십니까? 지연은 소라를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난 살인 현장을 목격했어요. 총과 피해자가 당신 옆에 있었죠. 내 것이 아니에요. 난 그걸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럼 왜 그 총에 당신의 지문이 있을까요? 소라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명백히 총은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고 손잡이에는 지문이 선명했다. 지연은 얼어붙었다. 난 그걸 한 번도 만진 적이 없어요. 언제 거기에 지문을 남겼는지 기억나세요? 아니요, 난 절대 할 수 없어요. 소라는 뒤로 기대며 말했다. 알다시피 최정보는 증언하기 직전이었고 이제 그는 죽었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어쩌면 부서 내에서, 어쩌면 충분해요. 소라가 냉정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무거운 형을 각오하세요. 지아는 임시 구금실로 이송되었다. 좁은 방, 얼룩덜룩한 벽, 창백한 조명, 전화도, 변호사도, 천둥도 없었다. 그녀는 벽을 세게 쳤다. 선우, 왜? 그녀는 중얼거렸다. 너는 내가 무죄라는 걸 알잖아. 그녀는 체포영장을 읽을 때 그의 눈물 어린 눈빛을 기억하며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한때 그녀를 동료라고 불렀던 사람이 이제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사람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 구금실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아침 뉴스가 나왔다. 앵커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서울경찰청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때 범죄 퇴치의 스타였던 박지현 형사가 정보원 최 씨의 죽음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구금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체포를 지휘한 사람이 바로 그녀의 절친한 동료 강선우라는 것입니다. 지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화면이 바뀌어 선우의 인터뷰가 나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내 친구였지만 만약 그녀가 정말로 우리를 배신했다면 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의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개자식 선우야, 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연은 소리치며 쇠문을 두들겼다. 간수 한 명인 윤재호가 지나가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진정하세요, 박 형사님. 당신 친구가 유명해지고 있네요. 곧 승진할 것 같아요. 전등을 봤나요? 그녀가 급하게 물었다. 저와 함께 있던 개요. 그는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재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걔는 그냥 개죠. 우린 걔한테서 증언을 받지 않아요. 지연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누군가 꽉 쥐는 것처럼 아팠다. 최정보의 죽음보다 선우의 배신보다 더한 것은 천둥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된다는 사실이었다. 걔도 믿지 않는다면 누가 그녀를 믿을까? 두 번째 신문을 위해 지연이 끌려갈 때 그녀의 등 뒤로 쇠사슬 소리가 울렸다. 그녀가 전혀 저항하지 않았음에도 그녀의 손은 여전히 수갑에 묶여 있었다. 이틀 동안 그녀는 변호사와 연락할 수 없었고 천둥의 상태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다. 그녀가 받은 것은 단지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의 경멸의 시선과 구금소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문뿐이었다. 이번에 그녀 앞에 있는 사람은 중년의 남자로 각진 얼굴과 회색이 섞인 머리카락, 권위 있는 자세를 가졌다. 저는 최고검사 윤재혁입니다. 당신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보지 않고 탁자 위에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저는 아직 변호사가 없습니다. 지연이 말했다. 재혁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우리는 절차에 따라 변호사 지정을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적 대리인 없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조롱하듯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박지현 형사님, 이건 더 이상 게임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경찰의 스타가 아니라 살인 용의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마약 밀매 조직에 대항하여 증언하려던 정보원이었습니다. 난 최정보를 죽이지 않았어요. 난 현장에 처음 도착했고 천둥과 함께 흔적을 따라갔죠. 천둥이 그 개죠? 재혁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지연은 손을 꽉 쥐었다. 그는 훈련된 경찰견입니다. 목에 카메라와 GPS 추적기가 달려 있었어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웃는 듯한 어조였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천둥의 목에 달린 카메라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최정보가 총에 맞은 시간대에 신호가 끊겼습니다. 불가능해요. 살아있는 생물에 부착된 장치는 움직일 수 있어 증거 가치가 없습니다. 재혁이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는 동물을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지연은 마치 누군가 뺨을 때린 것처럼 느꼈다. 그는 제 동료입니다. 그는 그곳에 있었어요. 그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유감이지만 당신에게는 걔 외에는 증인이 없군요. 그는 말하고 일어섰다. 행운을 빕니다. 지연이 구금실로 돌아올 때 예전 동료 중 한 명인 정태우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잠시 머뭇거리더니 돌아섰다. 태우 씨, 그녀가 불렀다. 내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걸 알지? 그렇지? 그는 돌아보지 않고 더 빨리 걸었다. 지연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외부 세계는 사라지고 완전히 버려진 현실만 남았다. 사흘 후 그녀는 손의 지문과 체액을 검사하기 위해 실험실로 이송되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익숙한 얼굴을 만났다. 강혜정 법의학 전문의였다. 혜정 언니. 그녀가 불렀다. 도움이 필요해요. 혜정은 눈을 깜빡이더니 마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고개를 기울였다. 용의자와 대화할 권한이 없습니다. 언니가 살인팀에서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혜정은 떠났고 그 뒤로 무거운 공허함만 남겼다. 구금실로 돌아오니 예전에 만났던 간수 재호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박 형사님, 편지가 왔습니다.
그가 말하며 탁자 위에 서류 폴더를 올려놓았다. 지연이 열어보니 편지가 아니라 기소장이었다. 거기에는 지연이 특별살인죄, 증거인멸, 수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녀의 진술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나타난 것은 오직 위조된 증거와 선우의 묘사뿐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피해자가 과거에 범죄 활동을 했던 라오스로 송환하여 국제법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안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지연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라오스? 그가 거기 살았다고? 그들은 그냥 날 없애버리고 싶은 거겠지. 부금소 스피커가 울렸다. 모든 수감자들은 제자리에. 취재진이 촬영하러 왔습니다. 지연은 작은 창살창을 통해 바라보았다. 밖에는 기자들이 북적거리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빨간 머리에 익숙한 여성 기자 한지민이 있었다. 그녀는 작년 유괴 사건에서 지연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다. 지민 씨. 지연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저예요, 지연이에요. 내가 살인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지민은 돌아서서 그녀를 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지만 여성 기자는 돌아서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촬영했다. 바로 그날 저녁, 특별뉴스가 한국 전역에 방송되었다. 앵커는 한때 뛰어난 사건 해결로 표창을 받았던 지연 형사가 이제 올해 가장 심각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편집된 영상이 나타났다. 지연이 최정보의 시체 근처에 서 있고 무기가 옆에 있었으며 전등불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대중은 정의를 요구했다. 페이스북에서는 지연을 처벌하라는 댓글이 트렌드 1위를 차지했다. 지연의 눈은 흐려졌다. 그녀는 벽으로 얼굴을 돌렸다. 다음 날 그녀는 정기심리 검사를 위해 구금소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치료사는 대머리에 천천히 말하는 박윤석 박사였다. 지연 씨, 잠을 잘 자나요? 그는 메모장에 적으며 물었다. 마지막으로 푹 잔 때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방향 감각 상실을 느끼나요? 전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도 동료도 목소리도 없어요. 윤석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나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 오직 천둥만 믿어요. 구금실로 돌아오니 지연은 임시 격리구역으로 이송되었다. 재우는 그녀에게 작은 천가방을 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에는 그녀의 옛 제복, 그들이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다. 셔츠 주머니에는 그녀와 천둥을 찍은 작은 사진이 있었다. 경찰견 훈련 과정을 졸업한 날이었다. 사진은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찢겨 있었다. 마치 그녀 인생의 모든 가치가 조각조각 사라지는 것 같았다. 재호는 그녀를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알아요? 그 개를 믿지 마세요. 걔도 배신할 수 있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불타는 듯했다. 아니요.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사람은 배신하지만 개는 그렇지 않아요. 재호는 침묵하다가 떠났다. 그날 밤 지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구금실 창문 밖은 짙은 어둠이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끝없는 질문이 맴돌았다. 왜? 그녀는 눈을 감고 천둥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아마도 철창 안에, 아마도 갇혀있고 아마도 그를 통제할 수 없는 폭력적인 개로 표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천둥의 눈빛을 알았다. 그 눈빛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죽일 수 있지만 지연은 속삭였다. 내가 살아있는 한 천둥아, 희망은 여전히 있어. 지연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가운데 앉았다. 구금실 조명이 영안실의 달빛처럼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녀 앞에는 벽에 부착된 작은 모니터가 있었고 실시간 범죄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다. 이전에 그녀가 명예손님으로 출연했던 범죄 수사 프로그램이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빨간 배경에 큰 글씨로 나타났다. 지연, 여성 영웅에서 냉혈 살인자로. 진행자 김현우는 그날 밤에 특별 게스트인 선우를 인터뷰하고 있었다. 그는 스튜디오 중앙에 앉아 경찰 제복을 입고 손을 꽉 쥐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은 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웠고 수십 건의 사건을 함께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정말로 최정보를 죽였다면 그것은 저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배신입니다. 지연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진행자가 물었다. 당신이 그녀를 체포한 지휘관이었죠? 네, 그리고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선우는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는 척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지문이 있는 총, 고장난 현장 카메라, 그녀의 증언과 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천둥은 통제력을 잃었다고요? 맞습니다. 그는 구금 과정에서 경찰관을 공격했고 현재 격리되어 안락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연은 미친 듯이 소리치며 벽을 세게 쳤다. 배신자, 네가 이 모든 것을 조작했어. 선우, 넌 내가 결백하단 걸 알잖아. 한 간수가 달려와 문을 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해. 침대에 묶이고 싶으세요? 지연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다. 괜찮아요. 단지 나를 친구라고 부르던 사람이 나를 죽이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을 뿐이에요. 잠시 후 재호가 작은 종이 조각을 들고 돌아왔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것을 보냈어요. 그는 금속 탁자 위에 종이를 던졌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다. 내부 이메일의 인쇄물이었고 발신자 이름은 없었지만 내용은 선우를 조심하세요. 그는 붉은 악마들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최정보는 재판 전에 그것을 폭로하려 했습니다. 그는 최정보가 살아있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그 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누가 이것을 보냈죠? 그녀가 물었다. 재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 제 서랍에 있었어요. 날 믿으세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믿든 안 믿든 그게 뭘 바꿀 수 있을까요? 그는 냉담하게 대답하고 떠났다. 지연은 탁자에 머리를 기댔다. 선우와 함께한 시간들이 생각났다. 그녀가 처음 부서에 왔을 때 선우는 그녀를 점심 식사에 데리고 가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A용의자의 심리 프로필을 읽는 법을 가르쳐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 붉은 여우 마약 조직 수사작전에서 팀이 포위되었을 때 선우는 그녀와 천둥이 탈출할 수 있도록 총을 쏘아 길을 열어준 사람이었다. 30번째 생일에 선우는 직접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어 왔다. 내가 어린 시절에 가져보지 못한 것을 위해 그가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연은 쓴 웃음을 지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두 지휘관 자리, 더러운 돈, TV에서의 명성을 위해서였다. 다음 날 그녀는 지정 변호사인 이민재를 만나기 위해 불려갔다. 60대의 대머리 남자로 구겨진 양복을 입고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 형사님. 그는 그녀의 눈을 보지 않고 말했다. 저는 당신을 변호하도록 배정받았습니다. 지연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지연 씨, 빨리 말하겠습니다. 서류들이 당신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형량 감형을 위해 죄를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농담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날카롭게 말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죄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각오하세요. 라오스에는 사형이 있습니다. 더 조사해야 해요. 그 총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총알 흔적, 지문, 현장 카메라를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카메라는 고장났고 모든 재검토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그가 끼어들었다. 저는 항소를 제출했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지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불탈 것만 같았다. 제가 무죄라고 믿지 않으시나요? 저는 저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믿습니다. 민재가 대답하고 일어서서 법정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다. 그가 떠나자 칼색 머리에 안경을 쓴 젊은 여성 경찰관이 맞은편 복도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상하게 지연을 바라보았다. 마치 뭔가 말하고 싶은 듯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지연이 물었다. 윤민지예요. 천둥의 서류를 처리하도록 배정받은 새 경찰관이에요. 지연은 철창 가까이 다가갔다. 천둥은 어때요? 민지는 망설이다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말하면 안 되지만 크게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어요. 보고서가 조작되었어요. 지연은 숨을 멈췄다. 뭐라고요? 원래 보고서에는 천둥이 크게 짖고 누군가 우리에 다가오자 달려가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서요. 사람을 물지는 않았지만 법원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그가 불안정하고 통제 불가능하며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쓰여 있어요. 누가 제출된 보고서를 작성했죠?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강선우 경감님이요? 지연은 굳어졌다. 두 손으로 철창을 꽉 잡아 피가 날 정도였다. 네가 최정보를 죽이고 총을 심고 현장을 조작하고 날 모함했어. 이제 천둥마저도 살려두지 않을 거야, 그렇지?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연은 그 젊은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희망의 불씨가 모두 담겨 있었다. 제 대신 원본을 지켜주세요. 아무도 볼 수 없게요. 언젠가 제가 정의를 되찾을 거예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떠났다. 그날 밤 지연은 편지를 썼다. 변호사나 법원이 아닌 천둥에게 쓴 편지였다. 천둥아, 네가 아직 살아있다면 네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난 괴물처럼 갇혀있고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믿지 않나? 하지만 난 네가 이해해야 한다는 걸 알아. 넌 봤고, 넌 기억하고 있어. 넌 이 가짜 세상에서 유일하게 정직한 눈이야. 네가 아직 존재한다면 침묵하지 마. 제발. 난 널 기다리고 있어. 그녀는 오래된 사진을 쪄 뒷면에 편지를 끼워 넣고 방 구석의 느슨한 벽돌 아래에 숨겼다. 만약 그녀가 더 이상 여기 없다면 누군가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구금소에서의 10번째 날, 지연은 벽에 기대어 잠든 채로 목의 통증으로 깨어났다. 마지막 꿈은 어둠 속에서 사슬에 묶인 채 으르렁거리는 천둥의 모습이었다. 차가운 시선들 사이에서. 그녀가 깨어났을 때 침묵이 다시 그녀를 감쌌다. 두껍고 죽음처럼, 무거운 독약의 층처럼. 그날 아침, 그녀는 사건 관련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서류실로 호송되었다. 장현식이라는 젊은 경찰관이 길을 안내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앞에서 걸었다. 발걸음은 기계처럼 균일했다. 현식 씨, 지연이 먼저 말을 걸었다. 내가 최정보를 죽이지 않았다는 걸 알죠? 현식은 돌아보지 않았다. 댓글을 달 권한이 없습니다. 선우도 거짓말할 권한이 없었지만 그는 했어요. 당신은 나중에 평생 후회하면서 침묵하길 원하나요? 그는 서류실 문 앞에서 멈추고 3번 노크했다. 저는 그저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방 안에는 증거관리자인 이지숙 중위가 있었다. 그녀는 작은 체구에 짧은 머리와 날카로운 갈색 눈을 가졌다. 박 형사님, 지숙이 화면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입니다. 증거물인 총, 법의학 결과, 현장 카메라 감시 문서입니다. 지연은 가까이 다가갔다. 서류에는 법의학 보고서 사본이 있었다. 굵게 인쇄된 한 줄에는 총에 있는 지문이 지연의 샘플과 일치한다는 결론이 있었다. 원본을 보여주세요. 지연이 말했다. 지숙이 흘끗 쳐다보았다. 사본만 있습니다. 형사로서 모든 사본에는 인증 코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사본에는 없네요.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지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검찰청에서 모든 원본을 압수했습니다. 우리는 내부 확인용 사본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는요? 장치 고장 복구할 수 없는 데이터? 기술 엔지니어 양철수가 확인했나요? 지연의 눈이 커졌다. 철수? 작년에 조사 보고서를 위조해서 정직된 그 사람 말이죠. 우리는 인사에 대해 논평하지 않습니다. 지숙이 간결하게 대답했다. 지연은 손을 꽉 쥐었다. 천둥은요? 목에 달린 카메라, GPS, 기술 부서로 보내져 처리되었지만 신호가 방해받았고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으며 동물은 증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천둥의 의료용 칩을 보고 싶어요. 모든 장치는 비디오가 삭제되어도 카메라 작동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지숙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당신은 너무 많이 알고 있군요. 그건 더 이상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내 친구가 살해당했고 내가 함정에 빠졌으며 내 동료개가 누명을 쓰고 있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요? 지연은 각 단어를 강조하며 말했다. 지숙은 침묵하다가 돌아섰다. 여기에 서명하여 통지를 받았음을 확인해 주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구금실로 돌아온 지연은 격분했다. 그녀는 손마디에서 피가 날 때까지 벽을 연속으로 때렸다. 밖에서 재호는 난간에 기대어 커피잔을 들고 태연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 형사님, 오늘 많이 화가 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어요. 지연은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당신도 경찰이었어요. 이 전체 쇼가 얼마나 뻔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재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보인다면 어떡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적어도 도덕적인 척 하지 마세요. 함께 거짓말하거나 옆으로 비켜서거나. 맞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 도덕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알고 있어요. 발버둥 칠수록 당신은 더 빨리 가라앉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지연은 검찰 대표자인 윤재혁을 2번째로 만나도록 소환되었다. 회의는 녹화되었고
여전히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민재가 입회했다. 지연 씨, 재혁이 말문을 열었다. 증거 재검토 요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류는 완성되었고 재판은 10일 내에 열릴 것입니다. 제겐 반박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당신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언하도록 허용할 것이지만 현재의 법의학 결과는 최종적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천둥의 칩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물에 부착된 장치입니다. 지연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걔는 발언할 권리가 없지만 검사는 추측만으로 전체 사건을 지어낼 수 있군요. 당신은 권위자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은폐하는 사람을 정확히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민재가 끼어들었다. 지연 씨, 제발 진정하세요. 저는 충분히 침묵했어요. 저는 연락이 금지되고 증거에 접근할 수 없고 언론에 의해 악마로 그려지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했으며 변호사에게는 죄를 인정하라고 조언받았어요. 그녀는 탁자를 3개 쳤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너무 충성스럽다는 이유로 걔까지 죽이려고 해요. 재혁은 일어서서 냉정하게 말했다. 면담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자지 않았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앉아 눈을 크게 뜨고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선우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내 친구였지만 정의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식적이었다. 선우의 모든 말, 모든 눈빛, 모든 눈물엔 연극이었다. 그리고 청중은 기꺼이 믿었다. 갑자기 복도 밖에서 종이 울렸다. 튜앙이 아닌 다른 간수가 서둘러 지나갔다. 지연은 급한 대화를 조금 들었다. 천둥에 대한 특이 보고가 있었다. 의료용 칩에서 이상한 신호가 오는 것 같았다. 지연은 벌떡 일어나 창살문으로 달려갔다. 여기요, 다시 말해주세요. 간수는 돌아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도청하고 있었어요? 제발요. 천둥은 내 전부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는 망설였다. 그의 의료용 칩, 아직도 작동하는 장치가 일주일 내내 정기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기록에는 그가 그 전부터 통제 불능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신호를 보내고 있군요. 조용히 하세요. 더 이상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는 급하게 말했다. 지연은 뒤로 물러섰다. 손으로 가슴을 잡았다. 그녀의 가슴은 불에 타는 것처럼 뜨거웠다. 천도아, 넌 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니? 새벽녘 재호가 교대를 위해 왔다. 그는 차갑게 식은 음식 쟁반을 가져다 주었고 탁자 위에 3개 내려놓았다. 지연은 그를 바라보며 갑자기 물었다. 침묵으로 인해 누군가를 잃어본 적 있으세요? 재호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변했지만 곧 태연해졌다. 저는 신뢰를 잃었어요. 오래전에. 저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단 한 마리 개만 남았지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늘이 밝아올 때 지연은 일어나 바닥에 느슨한 벽돌을 들어 올려 천둥에게 숨겨둔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그녀는 뒷면에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다. 난 네가 아직도 거기 있다는 걸 알아. 널 다시 찾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그녀는 다시 접어서 셔츠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송환되기 전까지 며칠이 남았을까? 천둥이 안락사되기 전까지 몇 시간이 남았을까? 모든 희망이 사라지기 전까지 몇 초가 남았을까? 지연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고 있었다. 침묵은 어떤 총알보다 더 빠르게 정의를 죽일 것이다. 지연의 한 재판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제3법정은 대형 마약 조직, 연쇄살인범, 그리고 이제는 한때 표창을 받았던 경찰관을 선고하는 곳이었다. 법원 문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북적거렸다. 마이크는 높이 들려 있었고 카메라는 계속해서 주요 인물들을 향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지연과 경찰복을 입은 살인자라는 댓글이 여전히 트렌드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무도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한때 존경받던 사람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뿐이었다. 피고인 박지연, 안으로 들어오세요. 한 경찰관의 목소리가 울렸다. 지연은 수갑을 찬 채 회색 복도를 지나 인도되었다. 그녀는 구금소의 흰 제복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으며 눈빛은 결연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폭풍이 있었다. 맞은편에는 윤재혁 검사가 이미 앉아 있었다. 선우는 증인석에 앉아 경찰 제복을 입고 마치 가짜 후회의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떤 TV 드라마보다도 더 가짜였다. 민재 변호사는 그녀 옆에 앉아 서류를 넘기며 눈을 간신히 뜨고 있었다. 마치 결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했다. 재판장 이진영이 입장했다. 은발의 여성으로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혁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부, 우리는 마음 아픈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때 신뢰받던 경찰관이 마약 수사에서 중요한 증인인 최정보를 살해한 후 범죄를 숨기기 위해 현장을 조작했습니다. 그는 현장 사진을 들어올려 확대했다. 심장을 정확히 관통한 총상, 전문적이고 정확합니다. 피고인의 지문이 있는 총, 증인 없음. 현장 카메라는 우연히 고장났고 경찰견의 카메라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우연이죠. 그는 지연을 향해 돌아섰다. 눈빛이 불타올랐다. 피고인은 최정보가 업계 파벌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잘못된 충성심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그를 제거했습니다. 지연이 벌떡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난 수사 과정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증거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진영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인은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민재가 일어섰다. 목소리는 약했다. 우리는 혐의를 부인합니다. 내 의뢰인은 결코 인정한 적이 없으며 증거 처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할 근거가 있습니다. 재혁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무능한 변호사의 근거, 증거도 증인도 없는? 천둥이 있어요. 지연이 다시 일어났다. 내 경찰견은 카메라와 의료용 위치 추적 칩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거죠? 재판장이 크게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인, 허락 없이 더 발언하면 법정에서 퇴장시키겠습니다. 지연은 손을 꽉 쥐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이제 증인 선우의 차례였다. 그는 증인석으로 올라갔다.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춰 깔끔한 제복을 강조했다. 저와 지연은 동료였습니다. 선우가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대항에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정의가 최우선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저는 천둥으로부터 신호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신호가 끊겼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최정부는 죽어 있었고 지연은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랐다. 난 총을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민재는 망설이며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부, 이 증언은 초기 보고서와 모순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 형사는 총이 피해자 옆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지 피고인의 손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흘끗 보았다. 증언을 조정하고 싶으신가요, 강 형사님? 선우는 망설였다. 아마도 그때 저는 당황했고 실수로 서명했을 수 있습니다. 지연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인터뷰에서는 당황하지 않았잖아, 그렇지?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인을 밖으로 데려가세요. 재판은 30분간 정해야 합니다. 즉시 2명의 경찰관이 지연을 끌어냈다. 그녀는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저는 함정에 빠졌어요. 그가 살인자예요. 천둥이 증거예요. 제 말을 들어주세요. 법정 밖 임시 구금실에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여전히 무언의 판결처럼 들려왔다. 30분 후 그녀는 다시 법정으로 끌려갔다. 얼굴은 차갑게 굳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재판장이 내려다보았다. 피고인, 마지막 발언 기회입니다. 지연은 일어섰다. 저는 최정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던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깨끗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총을 다룬 적이 없고 이유 없이 총을 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정직함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또렷하게 각 단어를 발음했다. 강선우는 붉은 악마들이라는 조직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최정보는 그것을 폭로하려 했습니다.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총을 심고 현장을 조작했습니다. 제게 천둥이 살아있는 증인이 될 수 있지만 그는 저보다 천둥을 더 두려워합니다. 법정은 몇 초 동안 침묵에 빠졌다. 재혁이 일어나 천천히 박수를 쳤다. 훌륭한 연설이군요. 매우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습니다. 증인도 물증도 없고 그리고 당신의 인격도 의심스럽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숙이고 판결문을 들었다.
대한민국 형법 제384조와 수집된 모든 증거 및 증언에 근거하여 법원은 박지연이 고의적인 살인죄를 범했다고 선언합니다. 지연은 얼어붙었다. 반응할 틈도 없었다. 대한민국과 라오스 사이의 국제범죄인 인도협약 제197조에 따라 피고인은 라오스로 송환되어 현지 법에 따라 추가자 재판을 받을 것이며 가능한 최고 형량입니다. 망치 소리가 칼날처럼 울렸다. 재판 종료. 지연은 밖으로 끌려나갔다. 정오의 햇빛이 타는 듯했다. 군중은 사형시켜라. 살인자야. 배신자 지연이라고 소리쳤다. 물병이 그녀의 머리를 향해 날아와 깨졌다. 민재가 그녀 옆에서 중얼거렸다. 소환을 지연시키려고 노력하겠지만 희망은 갖지 마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멀리 천둥이 아직 살아있다면 어딘가에 갇혀있을 방향을 응시했다.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저 밖에 어떤 영혼이 여전히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둥일 것이다. 격리 구금실 문이 지연의 뒤에서 쾅 하고 닫혔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하고 차갑게 울렸다. 마치 방금 선고된 판결처럼 새 구금실은 이전에 그녀가 갇혀있던 곳과 달랐다. 더 좁고 회색 돌벽, 낮은 천장,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다. 약한 노란 조명이 깜빡거렸다. 마치 타들어가는 것처럼 지연의 얼굴에 비치니 시체처럼 회색빛이 돌았다. 그녀는 라오스로 송환되기를 기다리기 위해 이곳으로 이송되었다. 제5구금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호가 철장 밖에서 말했다. 아무도 돌아오길 원하지 않는 곳이죠. 지연은 철제 침대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찢어진 매트리스에서 스프링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눈은 공허했다. 눈물은 말랐고 희망도 마찬가지였다. 재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당신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신이라면 작별 편지를 쓰기 시작할 거예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벽을 향해 돌아누웠다. 그날 오후 문틈으로 편지가 전달되었다. 노란 봉투에 삐뚤빼뚤한 필체로 쓰여 있었고 우편 소인은 없었다. 그녀가 열어보니 어머니의 편지였다. 사랑하는 지연아, 엄마가 재판을 받단다. 그들은 나를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지만 엄마는 내 눈빛을 알아. 그 눈빛은 거짓말을 모른다. 엄마는 널 믿어. 하지만 엄마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아. 의사는 내가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어. 엄마는 많이 아프구나, 지연아. 하지만 그 아픔은 온 세상이 내 딸을 버리는 것을 보는 아픔만 못하단다. 만약 네가 자유를 얻게 된다면 엄마 목까지 살아주렴. 그렇지 않다면 엄마는 내 영혼만이라도 자유롭기를 바란다. 엄마가 너를 무척 사랑한다. 지연은 천천히 한 글자씩 읽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냥 편지를 가슴에 대고 누워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그녀를 여전히 믿는 유일한 사람의 마지막 말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그날 밤 그녀는 자신과 천둥이 경찰청 경찰견 훈련센터에서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던 훈련장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천둥은 그녀에게 달려왔다. 눈은 밝게 빛나고 목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었으며 기쁨에 가득 찬 채 혀를 내밀고 있었다. 천둥아, 이리 와. 그녀는 그에게 달려갔지만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천둥이 부르고 달릴수록 그녀는 발목에 감긴 보이지 않는 사슬에 더 끌려갔다. 그녀는 손을 뻗으며 소리쳤지만 천둥의 짖는 소리만 공허함 속으로 점점 멀어져 갔다. 그녀는 깨어났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천장은 여전히 낮았고 한기는 여전히 뼈 속까지 스며들었으며 천둥은 여전히 여기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는 천둥의 보고서가 조작되었다고 몰래 알려준 젊은 경찰관이었다. 이번에 민지는 제복을 입지 않았다. 두꺼운 재킷을 입고 눈밑이 거뭇했으며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아직 살아계셨군요? 지연이 슬프게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 살아있지만 법을 어기고 있어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몇 분밖에 없어요. 결백한 사람이 천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뭔가 새로운 소식이 있나요? 지연이 희망의 불씨를 가지고 물었다. 민지는 서류 폴더를 열었다. 이건 천둥의 의료용 칩에 대한 내부 스크린샷입니다. 여전히 작동하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문제는 그 신호가 감시 시스템에 없다는 거예요. 천둥이 안락사되지 않았다고요? 지연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천둥은 더 이상 격리실에 없어요.
누군가 안락사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그를 데리고 나갔어요. 시스템에는 그가 통제 불능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칩은 그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먹고 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마도 누군가가 그를 데리고 있는 걸까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찾아볼 거예요. 안 돼요. 위험을 감수하면 안 돼요. 체포되더라도 감수할게요. 그들이 당신을 산채로 묻을 수 있다면 언젠가는 저한테도 차례가 올 거예요. 지연은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 젊은 여성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은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지연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등을 돌리지 않아서요. 민지는 일어서며 말했다. 가봐야 해요. 그들이 제가 칩 데이터에 불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뭔가 남겨드릴게요. 그녀는 지연에게 인쇄된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천둥이 여의어 있었지만 목에는 여전히 GPS 목줄을 차고 있었고 낡은 목조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서울 서부 감시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누가 그를 데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아직 살아있어요. 민지는 연기처럼 문 뒤로 사라졌지만 지연에게는 그녀가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불빛이었다. 저녁에 재호가 식사를 가져왔다. 그는 평소처럼 쟁반을 던졌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다. 지연 씨. 그녀는 놀랐다. 처음으로 그가 그녀를 박 형사님이나 죄수가 아닌 이름으로 불렀다. 고위 경찰관이 당신에 대해 전화를 걸었어요. 그들은 당신이 반항적인 행동을 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특별시설로 이송되어 엄격한 감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지연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좋아요. 난 위험한 죄수 명단에 올라서 죽을 거예요. 굴복적인 살인자로서 죽지는 않을 거예요. 재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가족에게 편지 쓸 거예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께 이미 썼어요. 그리고 천둥에게도. 그는 침묵하다가 갑자기 철창을 통해 손을 뻗어 접힌 종이 한 장을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서랍에 나타났어요. 지난번처럼요. 지연이 열어보니 서툰 필체로 쓰여 있었다. 만약 천둥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는 말할 거야. 버텨. 서명도 표시도 없었지만 그 필체는 분명했다. 선우의 필체였다. 지연은 그 종이를 구겨질 정도로 꽉 쥐고 서 있었다. 선우는 천둥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가 직접 천둥을 데리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덜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다. 만약 선우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조작한 사람이라면 그는 왜 천둥을 데리고 있을까? 증거를 숨기기 위해서? 아니면 모든 것이 통제를 벗어나면 대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천둥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녀의 마지막 카드는 아직 버려지지 않은 것이다. 그날 밤 지연은 마지막 편지를 썼다. 변호사나 어머니가 아닌 그것을 찾을 사람을 위한 편지였다. 그녀가 살아남을 기회가 없다면 내 이름은 박지연입니다. 난 경찰관이고 최정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조작되었고 증인은 제거되었으며 동료는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난 천둥이라는 다른 동료가 있습니다. 그는 진실을 본 유일한 개입니다. 만약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정의에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판결을 믿지 마세요. 모든 뉴스를 믿지 마세요. 천둥을 찾으세요. 그녀는 편지를 접어 침대 뒤 벽 틈새에 끼워 넣었다. 아직 검사되지 않은 유일한 장소였다. 그녀는 누가 이것을 읽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만약 누군가가 여전히 정의를 믿는다면 그들은 그것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눕고 눈을 감았다. 한기는 여전히 살갗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여러 날 만에 처음으로 잠이 악몽이 아닌 경찰견 훈련센터의 안개 낀 아침에 천둥이 그녀의 손을 핥는 이미지와 함께 찾아왔다. 재판 이후 23일째 지연은 격리구금실을 떠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녀는 오직 두 사람만 만날 수 있었다. 간수 재호와 구금소 의료진. 그녀는 더 이상 변호사, 언론 그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다. 그날 아침 재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밀봉된 봉투가 있었고 경찰견 훈련센터의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지연 씨, 그가 직접적으로 말했다. 천둥에 대한 마지막 통지입니다. 지연은 굳어졌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즉시 꽉 쥐어졌다. 뭐라고요?
재호는 그녀에게 봉투를 건넸다. 읽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반응을 녹화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봉투를 열고 공식 레터헤드에 인쇄된 종이를 꺼냈다. 통지번호 넘경 4775 국립경찰견 훈련센터 개체명 천둥 코드번호 14GN 상태 2024년 10월 27일 오전 6시 45분에 안락사 실시됨. 행동통제 불능 구금 직원에게 위험한 공격 성향 시체는 규정에 따라 처리됨. 서명 박준서 대위. 지연은 얼어붙었다. 눈은 크게 뜨였고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는 3번을 다시 읽었다. 각 단어는 그녀의 가슴을 관통하는 총알 같았다. 천둥이 안락사됐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불가능해요. 재호는 침묵했다. 여전히 카메라를 들고 촬영 중이었다. 말해봐요. 지연이 속삭였다. 당신도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 사진 칩 신호 왜요? 재호는 침을 삼켰다. 잠시 그의 눈빛에서 냉정함이 사라졌다. 난 명령에 따를 뿐이에요. 상부의 명령이었어요. 질문할 수 없었어요. 지연은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바닥을 세게 쳤다. 안 돼. 그들이 그를 죽였어요. 그들은 천둥이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깨졌다. 소리치고 흐느끼며 손은 피가 날 때까지 바닥을 계속 쳤다. 그녀가 강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계속 촬영하세요. 복도에서 다른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재호는 카메라를 옆으로 던지고 그녀를 막으러 달려갔다. 지연 씨, 그만해요. 당신은 자신을 다치게 할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몸부림쳤다. 당신은 전혀 이해 못해요. 그건 그냥 걔가 아니었어요. 그는 내 동료였고 증인이었고 내 전부였어요. 그녀는 바닥에 굴러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울음소리였다. 그 소리는 구금소 전체에 울려 퍼져 다른 수감자들도 조용해졌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한때 무관심했던 재호는 이제 손수건을 꺼내 지연의 손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주기까지 했다. 차라리 재판에서 그들이 날 죽이게 했어야 했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난 이걸 보기 위해 지금까지 살았나? 세상에 가장 충성스러운 존재마저 죽이는 걸 보기 위해? 재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지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광기 어린 웃음이었다. 죄송하다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일 당신들이 날 라오스로 끌고 가서 감옥에서 목매달아 죽이고 그걸 국제정의라고 부르기 위해서요? 당신은 여전히 항소할 수 있어요. 재호가 말했지만 그 자신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듯했다. 지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눈은 불처럼 붉었다. 난 항소했고 반박했고 울부짖었고 편지를 썼고 모욕을 당했어요. 더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재호 씨?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날 오후 지연은 특별 감시 상태로 분류되었다. 24시간 카메라로 감시되고 방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으며 모든 행동이 기록되었다. 그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저 침대에 앉아 민지가 준 천둥의 사진을 껴안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 천둥은 머리를 기울이고 있었다. 코는 여전히 까맣게 반짝였고 눈빛은 훈련센터에 있었을 때처럼 밝았다. 그녀는 사진을 이마에 대고 속삭였다. 미안해, 널 구하지 못해서. 방송이 울려 퍼졌다. 피고인 박지연은 내일 아침 송환 준비를 위해 제5구금소 이송센터로 이동될 예정입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은 공허했고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단 하나의 무언의 질문만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외치고 있었다. 걔조차도 죽인다면 정의란 무엇인가? 민지는 다음날 구금소를 방문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녀는 제5구금소 정문 앞에 서서 면회 요청서를 들고 있었다. 무슨 용무신가요? 경비원이 물었다. 저는 경찰관입니다. 증거 관련 문제로 피고인 박지연을 만나야 합니다. 상부에서 면회 금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제게는 권한이 있습니다. 당신은 침묵하고 돌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 남자가 말을 자르고 문을 쾅 닫았다. 민지는 물러섰다.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경찰견 의료용 칩을 담당했던 옛 동료 기술자 김도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진 씨, 천둥칩의 원본 로그를 아직 갖고 있나요? 오래된 하드드라이브에 백업본이 있어요. 무슨 일이죠? 천둥이 안락사됐다고 발표됐어요. 하지만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만약 당신이 내가 확인한 것을 도와주면 이 사건을 밝혀낼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도진이 잠시 침묵했다.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만약 맞다면 각오하세요. 2일 뒤에 있는 사람들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민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꽉 쥐었다. 지연 언니, 당신을 거짓말로 묻히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구금실 안에서 지연은 손바닥이 찢어진 피로 마지막 편지를 썼다. 천둥아, 너는 날 알아.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난 졌어. 그들은 날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너에 대한 기억까지 죽이려 해. 이제 내겐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어. 만약 네 영혼이 아직 저 밖에 있다면 날 용서해줘. 그녀는 종이를 접어서 며칠 전 첫 번째 편지를 숨겼던 침대 아래 벽 틈새에 넣었다. 그녀는 다시 앉아 벽에 등을 기대고 공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재호가 들어와서 그녀에게 구금소 옷을 건넸다. 내일 아침 6시에 그들이 당신을 데리러 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지연은 반응하지 않았다. 재호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가죽으로 만든 검은 개의 목줄이었다. 천둥이라고 각인되어 있었다. 지연은 눈을 깜빡였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건 어디서 났어요? 동물병원 뒤편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어요. 그녀는 목줄을 가슴에 꼭 안았다. 고마워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재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목이 메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한때 개가 있었어요. 내가 없을 때 죽었어요. 아직도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돌아서서 문을 닫았다. 지연은 손에 든 목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침묵 속에서 천둥이 낮게 으렁거리는 소리처럼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넌 아직 죽을 허락을 받지 못했어. 서울 서부 지역 새벽 3시 12분. 한 마리의 여우인 길고양이가 낡은 단층집 옆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다. 갑자기 그것은 뒤로 물러섰다. 으르렁거렸다. 그 입에는 엄지손가락 크기의 작은 검은 곰으로 쌓인 장치가 물려 있었다. 파란 불빛이 깜빡거렸다. 울고 짖으며 그 고양이는 집 대문으로 달려가 마치 누군가를 끌어내려는 듯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문이 열렸다. 대머리의 노인이 얇은 잠옷을 입고 잠에 겨운 눈으로 내다보았다. 뭐야 이게? 미친 고양이. 고양이는 뛰어올랐다가 다시 다가와 장치를 문지방 바로 앞에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짖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노인은 내려다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장치 윗면에 GN14 독립형 증거 천둥이라고 인쇄된 것을 보고 그의 눈이 크게 떠졌다. 하느님, 이럴 수가. 노인이 숨을 멈췄다. 그는 몸을 굽혀 떨리는 손으로 장치를 집어들었다. 파란 불빛이 여전히 깜빡거렸다. 그는 고양이를 다시 보려 했지만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서부 경찰서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세 부서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법의학 기술팀, 내부조사팀, 특수수사팀.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김정현 중령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청렴하기로 유명한 경찰관 중 한 명이었다. 여러분, 은퇴한 경찰 기술자 이준혁 씨가 천둥에게 속한 장치를 제출했습니다. 천둥은 박지한 형사의 사건에서 함께 일했던 경찰견입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본적인 확인을 마쳤습니다. 외부 케이스가 손상되었지만 칩은 여전히 독립적인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데이터인가요? 정연이 물었다. 도진이 노트북을 열고 장치에 연결했다. 몇 초 후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시간 22:14. 장소 서울 외곽에 버려진 창고. 초기 영상은 강한 움직임 때문에 흔들리며 카메라에 진흙이 묻었지만 지연이 최정보의 흔적을 따라가는 모습이 선명했다. 천둥이 앞서 가다가 갑자기 멈추고 으르렁거렸다. 다음은 종소리였다. 카메라가 왼쪽으로 돌아갔다. 화면 안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선우가 최정보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표준 발행 권총을 들고 있었다. 한 발, 두 발, 최정보가 쓰러졌다. 선우가 다가가 몸을 숙여 죽은 최정보의 손에 총을 놓았다. 장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다 됐어. 발자국 지우고 특수팀이 들어갈 준비 중이야. 천둥의 카메라는 고장났지? 영상이 멈췄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도진이 헤드폰을 벗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장치는 전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천둥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정연이 벌떡 일어섰다.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대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모든 송환 명령은 즉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우는 즉시 체포하세요. 다른 경찰관이 말했다. 제5구금소에서 그날 아침 지연은 격리실에서 꺼내져 군용공항으로 송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굴은 마치 이미 죽은 사람처럼 평온했지만 손에는 여전히 천둥이라고 새겨진 검은 가죽 목줄을 꽉 쥐고 있었다. 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가 구금소 앞에 멈췄다. 정현 중령이 내려와 긴급 송환 중지 명령을 들고 있었다. 저는 재조사를 담당하는 책임자입니다. 이것은 긴급 명령으로 일시적으로 박지연의 이송 절차를 모두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간수는 서류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이건 강선우 체포영장과 천둥으로부터의 영상이 있습니다. 지연은 대기실로 인도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지가 미소 지으며 눈물을 글썽이며 들어올 때까지. 언니가 살아있어요. 민지가 말했다. 눈물이 가득했다. 그리고 천둥이 증언했어요. 지연이 눈을 깜빡였다.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이 떨렸다. 천둥이 살아있어? 아니요. 그는 여전히 실종 상태예요. 하지만 그의 칩, 영상 데이터, 모든 것이 복구되었어요. 그가 선우가 최정보를 죽이는 순간을 모두 기록했어요. 지연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가 모든 것을 끝내 구했구나. 결국. 민지가 그녀 옆에 앉았다. 법원은 모든 혐의를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선우는 오늘 아침 지역국장과 회의 중에 체포되었습니다. 천둥이 이겼어. 지연이 속삭였다. 짖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저 영상 클립 하나로. 민지가 손을 그녀의 어깨에 올렸다. 이제 아무도 언니를 살인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언니는 생존자예요. 그날 오후 지연은 석방되었다. 그녀는 희미한 가을 햇살 속에서 제5구금소 문을 나섰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지만 이번에는 물병을 던지거나 살인자라고 외치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히 기다리며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플래시가 계속해서 터졌다. 한 기자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전체 시스템에 배신당했지만 살아남은 여성입니다. 지연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천둥이 구름 사이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정연이 다가왔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법원은 모든 실수를 공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 것입니다. 선우는 종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도은요? 정연이 멈칫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장치가 여전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팀이 경기도 지역을 수색 중입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그를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그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지연이 대답했다. 민지가 막으려 했다. 언니, 쉬어야 하지 않아요? 천둥이 아직 걸을 수 있다면 나도 쉬지 않을 거예요. 경기도 숲속 아침 안개 속에서 구조팀과 경찰견 훈련센터의 직원들이 천둥의 집에서 마지막 신호가 감지된 지역을 수색하고 있었다. 지연은 두꺼운 재킷을 입고 덤불을 헤치며 걸었다. 눈은 태블릿 위의 위치 추적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확실해요? 그가 정말 여기 있을까요? 민지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칩이 여전히 깜빡인다면 그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지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불처럼 빛났다. 갑자기 그녀의 손에 든 드치가 삑 소리를 냈다. 신호가 강해졌다. 남서쪽 한 경찰관이 외쳤다. 여기서 200m. 모두가 그 방향으로 달렸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나무들이 모두 구부러졌다. 그들은 작은 나무 오두막 앞에서 멈췄다. 문은 녹슨 철사로 묶여 있었다. 지연이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철사를 풀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낡은 오두막 안, 차가운 흙바닥 위에 여윈 몸, 희미한 회색 털, 빛나는 눈을 가진 모습이 있었다. 천둥, 지연이 목이 메었다. 걔는 고개를 들었다. 잠시 동안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마치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리고 그는 벌떡 일어나 몇 걸음 비틀거리더니 달려왔다. 지연은 무릎을 꿇었다. 천둥은 그녀에게 뛰어들었다. 그녀의 얼굴을 열심히 핥으며 기쁨의 신음소리를 냈다. 앞발로 그녀를 꽉 붙잡았다. 지연은 그를 안고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너 살아있구나. 정말 살아있어. 민지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돌아섰다. 한 기술자가 다가와 목줄을 확인했다. 맞습니다. 집코드 GN14 의심할 여지 없이 천둥입니다. 지연은 천둥의 목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온 세상이 날 버렸을 때 너는 남아있었어. 3일 후 한국 전역의 언론이 들썩였다.
모든 신문과 방송은 대대적인 제목을 내보냈다. 천둥의 영상이 살인 음모와 박지연 형사 모함을 폭로, 강선우 공식적으로 국가반역죄, 살인, 증거조작 혐의로 체포. 천둥, 침묵의 영웅으로 불려 내무부 본부에서 열린 특별 기자회견에서 정현중령이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서 발언했다. 우리는 전 형사 박지연에게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전체 사법 시스템에게 등을 돌림받았습니다. 특히 천둥, 충성스러운 경찰견에게도 머리를 숙입니다. 그는 전체 사건을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아래에는 지연이 흰 셔츠를 입고 당당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천둥은 그녀의 발 옆에 누워 가끔 고개를 들어 마치 모든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박 형사님, 이 모든 일 후에 경찰로 복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연이 마이크를 들고 똑바로 앞을 보며 말했다. 저는 한때 제 집이었던 경찰에게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길인가요? 그녀는 천둥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저는 천둥재단을 설립하여 억울한 경찰관들을 돕고 독립적인 경찰견 훈련을 제공할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 개가 거의 목숨을 잃었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기관을 만들 것입니다. 전체 객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일주일 후 선우는 예비 심리를 위해 호송되었다. 그의 얼굴은 멍들어 있었고 손은 단단히 묶여 있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수백 명의 시위자들이 법원 밖에서 서 있었다. 플래카드를 높이 들고 있었다. 지연, 우리가 사과합니다. 천두, 정의의 네 발 달린 영웅. 법정 안에서 그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물었을 때 선우는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모든 카메라를 피했지만 천둥을 안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지연과 마주쳤을 때 그는 고개를 숙였다. 검사가 선언했다. 피고는 조사에 협조하고 자백할 것이며 동시에 모든 경찰 계급과 보안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지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무너진 동상을 보는 듯했다.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극복한 사람의 침묵만이 남아있었다. 겨울이 오고 서울 마포구에 새로운 천둥재단 본부가 개관되었다. 개조된 2층 건물로 1층은 억울한 사건의 기록 보관소, 2층은 경찰견 훈련 공간이었다. 개관식 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취재를 왔다. 큰 간판이 정문 앞에 걸려 있었다. 모든 지점은 정의의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민지는 지연 옆에 서 있었다. 긴 코트를 입고 눈은 반짝였다. 언니가 해냈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언니는 고통을 불꽃으로 바꿨어요. 지연은 몸을 숙여 천둥의 새 목줄을 조정했다. 이번에는 빨간 가죽이었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천둥 14GN, 진실의 증인. 내가 아니야. 지연이 대답하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가 해낸 거야. 천둥은 꼬리를 흔들고 빙글빙글 돌더니 평소처럼 그녀의 발 옆에 누웠다. 아이들 한 무리가 훈련장으로 들어와 고개를 들고 있는 개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 소년이 물었다. 아줌마, 이 개는 말할 수 있어요? 지연이 미소 지었다. 그는 말할 필요가 없어. 그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지연은 긴 코트를 입고 천둥을 이끌며 겨울의 낙엽 위를 천천히 걸었다. 더 이상 쫓기는 사람도 재판도 유죄 판결도 없었다. 오직 새들의 노래, 대지의 숨결, 그리고 길 위에서 규칙적으로 울리는 개의 발소리만 있었다. 천두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살기 위한 거야. 천둥은 뒤돌아보며 그녀의 손을 가볍게 핥았다. 마치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지연과 천둥의 이야기는 진실이 권력, 거짓말, 침묵에 의해 영원히 묻힐 수 없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충성스러운 개 한 마리가 정의를 위한 마지막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절대로 정직함과 꾸준함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 작은 빛 하나가 썩어가는 전체 시스템을 비추기에 충분합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올지 모르지만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우리가 거의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곧 다시 만나요.